한국 사회의 적폐는 과연 누구며 이들을 어떻게 청산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보 연속 강좌 5번째 시간인데, 자 일단 한국 사회 적폐, 누가 적폐인가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적폐란 뜻이 뭐냐?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 그래서 이 진보 운동이라는 거는 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적폐를 청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진보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이 적폐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하게 무분별하게 쓰이다 보니까 뭐 아무거나 다 적폐라고 막 말을 붙이면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적폐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적폐인지 뭐 이 적폐들을 어떻게 아무렇게나 막 다 때려 부시면 다 청산이 되는 건지, 이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주제를 좀 잡아봤고요. 일단 적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근본 적폐 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근본 적폐는 한국 내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외에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왜 미국을 근본 적폐라고 하는가?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죠. 야,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또 경제도 발전시켜줬는데 우리 은인이지 어떻게 미국이 우리 적이냐? 어떻게 미국을 적폐라고 부를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워낙 많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만 좀 들어볼게요. 지난 3월 14일에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에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미국은 지난 세기 힘든 경험을 통해 미군의 해외 주둔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배웠다. 얘기는 뭡니까? 미국이 해외에 이 미군을 주둔시키는 게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지켜주려고가 아니라 자기 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 벤 호치스 전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외 주둔 기지는 우리의 안보에 필수적이다.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미국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미군은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은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독일을 예를 들었어요.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는 독일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미국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전진 배치 사령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말 바꾸면은 주한미군 기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려고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줄리안 스미스 전 바이든 부통령 안보보좌관인데 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미국은 가슴에서 우러나는 선의로 해외 미군을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니다. 미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가 너네한테 뭐 지켜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미군의 속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좀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 이제 경기도 파주에 그 캠프 에드워드라고 있어요. 미군 기지가 있는데 여기서 예전에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특이한 사건이었는데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이 주한미군 기지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 그래가지고 폭탄이 언제 터지게 설치가 돼 있다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비상이 걸려가지고 여기 이 기지에 있던 미군들이 다 이제 피난을 갔단 말이에요. 장비랑 주요 장비랑 다 끄집어내가지고 피난을 갔는데 이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자기들만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자기들이 다 빠진 다음에 7시간이 지나서야 이 파주시청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폭탄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도망갔으니까 너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파주시청이 그럼 인근 주민들을 빨리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또 뭉갰어요. 왜 뭉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추측에는 미군들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게 방해를 안 하려고 뭉갠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폭탄이 터지기로 한 그날까지 미루고 있다가 새벽녘에야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피난을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막 미군 기지에서 막 앰뷸런스 다니고 막 갑자기 차량들이 막 엄청나게 막 다니고 그러니까 쟤네들 무슨 이상한 훈련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도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너무 이제 황당해가지고 이제 막 항의를 하고 나중에 미군이 사과까지 하고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중부일보, 이게 2000년 1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중부일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사설에서 미군과 탄약, 유류까지도 임금 부대로 대피시키면서 주민 대피를 촉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미군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기들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지. 예, 여기서 보면 이제 막 그 배신감을 느꼈다 막 이러는데 배신감을 이제야 이제 느낀 거죠. 이 미군의 존재가 이런 거다. 그런데 이런 이제 미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닌 이 미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는가. 이런 피해를 입어가면서까지 미군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뭐 미군뿐만 아니라 미국이 직접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강한 이제 이 장악 통제를 하고 있고 주권 침해를 하고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최근에 만들어진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거.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도 통일부에서 그 개성공단의 기업인들이 방북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유보를 시켜놨어요. 유보를 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문의해보고 통보하겠다라고 해놓고 미국에 문의했는데 한미 워킹그룹에서 야, 그 얘기 꺼내지도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미국에서 얘기 꺼내지 말라는데 가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통일부가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그냥 한미 워킹그룹의 미 국무부 저 밑에 있는 말단 공무원의 하청기구인 거죠. 이런 이제 황당한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뭐 개성공단의 기업인들은 지금 뭐 자기네 공장의 기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작년 하반기에 개봉이 돼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국가구도의 날 딱 들어보니까 아 이거 IMF를 다룬 영화구나. 감이 잡히시죠? IMF를 다룬 영화예요. IMF 사태 때 실제 이 IMF를 뒤에서 배후 조종한 게 미국이고 이 미국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완전히 거덜났다라는 거를 상당히 이제 상당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런 영화죠. 이 IMF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길거리에 나앉게 됐고 한국 경제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그 여파가 사실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 IMF를 미국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건 뭐 다들 아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뭐 한국의 어떤 정치에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경제에도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한국 경제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IMF 사태에 대해서도 뭐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사실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이 재부들을 싹 뽑아먹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다. 이런 이제 평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분야가 미국으로부터 비롯돼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분이 지금 직책이 뭐죠? 무슨 민하여 부장이죠? 네, 민하여 부장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외환위기 카드 대란 등과 IMF를 비롯한 외부의 압력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써야 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정책, 무슨 정리해고니 뭐 비정규직이니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이 사실 외부의 압력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사정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정책이 양극화 심화 대기업 위주 경제 체제를 가져오는데 일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좀 이제 확실히 결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잘 먹히지 않죠. 이런 주장들은 정부 여당 내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죠. 자, 어쨌든 이런 이유로 한국 사회의 근본 적폐는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 워낙 많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적폐 세력들을 찾아보자. 첫 번째 적폐 세력 하면은 친미 보수 권력층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내내 우리가 이제 이 적폐 세력을 해체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사진 잘 보면 아는 사람 몇 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고 하는데 이 친미 권력층을 왜 이제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가? 이들이 머리는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한국인인데 사실은 미국인이라는 거예요. 미국인이란 얘기는 미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이지만 사실은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권력층,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살고 있는 평범한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이런 세력들이 바로 적폐 세력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지금 문재인 정부도 적폐 세력이네? 청산 대상이네? 그런가? 좀 아닌 것 같은데? 헷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도 좀 이제 잘 필요할 것 같은데, 과거에 뭐 이제 자유한국당의 뭐 이전,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런 정권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야 우리가 적폐 정권이었으니까 뭐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적폐 청산을 하자라고 들고 일어났던 촛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권인데,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당연히 적폐는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미국이 시킨 대로 그냥 그대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야, 그럼 이거 적폐인데?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 어떤 경계에 있는 이 존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적폐 청산을 위한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정부고, 그렇다 보니까 이 국민의 어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으로 한계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견인을 하고 압박을 해서 끌고 와야 되는 이런 이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안에 사실은 많은 이 적폐 세력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청산하는 건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안에 들어있는, 정부 여당 안에 이런 사람들이죠. 예. 이 사람이 이제 한국의 대표 주자죠. 검은머리 미국인의 대표 주자 김현정이라고, 예전에 이제 한미 FTA를 체결했던 그 사람이죠. 한미 FTA 협상하면서 미국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 뭐 이런 한국 대표였는데, 한국 협상 대표가 미국을 위해 죽도록 싸웠던 그 사람인데, 지금 이게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됐어요. 매우 특이한 현상이죠. 이게 아니 통상교섭 전문가, 그리고 이 삼성 사장 출신, 그러니까 이 기업인 출신의 통상교섭 전문가가 국가안보실에 들어가 있어요. 특이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국가안보실의 그 정의용 실장도 보면 통상 전문가였어요 원래. 근데 통상 전문가들이 왜 안보 문제에 뛰어들까? 한국에서는 통상 전문가냐 안보 전문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보 문제는 그냥 미국하고 연줄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의용 실장도 미국의 그 누굽니까? CIA의 누구랑 뭐 친척 관계여가지고 아주 짝짝꿍이 맞아서 북미 정상회담을 쭉 이끌어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도 검은머리 미국이니까 미국이 연줄이 얼마나 확고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 핵심에는 미국에 연줄이 있는 사람을 앉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전문가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통상 전문인지 안보 전문인지는 어차피 이 사람이 뭘 할 건 아니니까 그냥 시키는 걸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 지금의 청와대 내에도 즐비하게 있고, 정부 부처 내에 즐비하게 있다. 옛날에 뭐 그 유명한 일화들도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외교부 직원들이 와가지고 노무현 뭐 반미주의자라고 따르면 안 된다고 거의 막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하하다가 이게 막 폭로가 되고 그랬었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이런 이 세력들을 청산하는 게 지금도 이제 필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권력층에 있는 이 적폐 집단들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하층 공무원들은 당연히 적폐 집단이 아니죠. 중하층 공무원들은 사실 노동자라고 보는 게 맞죠. 신분만 국가에 소속돼 있는 거지, 하는 일은 그냥 일반 노동자하고 사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수한 신문의 노동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이건 당연하게도 공무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고, 이것만 봐도 이제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뭐 헷갈릴 필요는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적폐 세력은 중하층 공무원이 아니라 최고위층에 있는 이 세력들, 진짜 이 나라의 재부를 다 갉아먹는 이 세력들이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적폐 세력은 재벌입니다. 재벌이 누구냐? 네, 이 사람들이죠. 네. 재벌이 왜 적폐인지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 재벌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 노동자와 중소기업 자영업들을 자기들 뜻대로 착취하고 약탈하는 존재다.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한국 사회에 이제 이 경제 분야에서의 어떤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들 세력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재벌의 특징은 뭐냐면은 외국 기업, 외국 자본에 완전히 이렇게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이게 재작년 기준일 거예요. 상위 10대 상장사의 외국인 지분율 보면 삼성전자 반 이상, 뭐 SK 하이닉스 또 어디습니까 포스코, KB금융 이런 데는 뭐 반 이상이 그냥 외국 이 자본에게 먹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국 자본이 더 많다 하더라도 사실 한국의 이 금융을 보면은 이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국민은행 69.4%, 신한은행 68.9%, 하나은행 74%가 외국인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이 한국은행이에요, 외국은행이에요. 한국에 있다고 해서 한국의 은행이라고 우리 은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외국 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이 기업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럼 일하겠는가? 결국 이들이 남긴 수익이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국가의 이 대자본가들이라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외래 자본과 경쟁을 하고 대립을 하는데 여긴 한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삼성이나 이런 데가 외국 자본과 내가 경쟁해가지고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지 뭐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그냥 완전히 장악돼 있기 때문에 결탁해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얼마 나눠줄 테니 우리랑 손을 잡자. 거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우리의 국익을 외국으로 이렇게 빼내가는 그런 어떤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재벌들이 민주주의도 파괴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 한번 잘 보세요. 현금 흐름도입니다. 노동자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대기업, 그리고 이게 정경련으로 가서 어버이연합으로 가서 어버이연합이 고용한 알바가 노동자들을 이렇게 노동운동을 반대하는 이런 시스템이 한국 사회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있죠.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결국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 차, 3년 차인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화문에 나가면 주말마다 장난 아니잖아요. 태극기 부대가 여전히 광화문을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자기 신념과 의지로 하는 걸까? 뭐 자기 신념과 의지로 하는 사람도 일부 있겠죠. 하지만 이 자금이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다 확인이 되는 거죠. 지난 정부 시기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할까? 지금 이 대기업들은 갑자기 다 문재인 지지 세력이 돼가지고 야 태극기 부대 이제 지원 안 할 거야 이러고 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여전히 이런 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그런 집단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재벌들이 자신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적폐 세력인 건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농민을 직접 이렇게 장악하고 착취하는 그런 존재는 지주겠죠. 근데 한국 사회에 지주가 있냐? 여전히 지주는 있어요. 이게 2014년에 실린 기사인데 지주 임차농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그냥 가불관계라는 거예요. 임차료를 올려도 땅 확보 못할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보다 더 못하죠. 우리는 여기 건물주가 월세 올려달라 그러면 딴 데 막 알아보면 되잖아요. 근데 농민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실 그냥 다른 건물로 옮기면 돼요. 근데 농민들은 야 여기 농사 갑자기 땅 주인이 올려달래요. 지대 올려달래. 그러면 딴 데 가가지고 농사 지으면 돼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럼 딴 데 가가지고 농사 지으려면 그 새로운 지역도 알아봐야 되고 거기에 알맞는 작물도 알아봐야 되고 근데 내가 짓던 농사랑 다르면 그것도 지을 수도 없고 얼마나 이게 어려우니까 완전히 생계 자체가 바뀌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이제 이 농촌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계화가 되면서 대규모 농업을 짓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밭대기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고 점점 규모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농촌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땅을 확보하는 게 사실 사활적인 문제가 됐다. 이게 근데 이 기계농을 한다 그러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이게 자기들 돈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다 빚내가지고 기계를 들여온 거란 말이에요. 농사를 안 지으면은 이 빚더미에 떠안기 때문에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 기계값을 갚기 위해서라도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는데 갑자기 땅 주인이 야 내년부터는 땅값
50% 인상할 거야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는 소득의 절반을 지주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임차농도 있다더라. 또 상당한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진짜 봉건 시대에 무슨 소작료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을 지주에게 갖다 바치는지 정말 충격적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쌀을 국가에서 수매하는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쌀 국가 수매제가 없어지면서 대신 등장한 게 뭐냐면 이 쌀값을 그 적자를 보는 농민들을 위해서 이 그 쌀 직불금이라는 거를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데 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농민들에게는 돈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정부에서 했는데, 그 보상의 기준이 뭐냐면 결국 땅을 기준으로 하니까 땅 주인이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 짓는 농민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농민이 그걸 받아가지고 땅 주인한테 뭐 일정 부분을 뭐 절반을 뚝 떼서 땅 주인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 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고,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뭐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지주가 갖다, 이건 그 직불금 제도 초기에도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강남에 사는 땅 부자들이 쌀 직불금을 받고 있더라. 뭐 심지어는 뭐 고위 공무원들도 지방에 땅 사놓고 그냥 쌀 직불금 자기가 타먹는 거죠. 공무원들이야 뭐 그거 하기 더 쉽겠죠. 이런 현실이다. 그래서 농민들의 어떤 억압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농민들에게 있어서 이 지주 문제도 지주 문제인데, 농민들에게 직접적 타격이 되는 것은 또 이 국가의 농업 정책들, 수입 농산물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직접적인 타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지주 임차농의 관계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정부가 바뀌고 정권을 바꾸고 진보적 정부가 들어서서 농업 정책도 진보적으로 전환이 되면 이 문제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 되는 그런 적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국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적폐는 친미 보수 권력층과 재벌 지주, 이런 세력들을 우리 적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적폐 청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나왔던 그 세력들을 다 그냥 부시면 되는 거냐? 청산하면 되는 거냐? 다 청산해야죠. 다 청산하는데 너무 많잖아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집이 적당히 어질러졌으면 청소하면 되는데 너무 어질러졌으면 막막하죠. 이거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적폐도 분류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폐를 크게 1차 적폐와 2차 적폐로 분류를 하고, 1차 적폐를 다시 중심 적폐와 보조 적폐로 분류를 해서 좀 힘의 이 역량 비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1차 적폐에서 중심 적폐와 보조 적폐를 좀 나눠보자. 중심 적폐는 미국이고 보조 적폐는 친미 보수 권력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적폐에 힘을 집중하면서 보조 적폐를 동시에 청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금 뭐지 나왔어요? 방금 바퀴벌레가 샥 지나갔잖아요. 이 바퀴벌레가 참 이게 사라지지 않는 존재긴 한데, 눈앞에 바퀴벌레를 잡는다고 해서 바퀴벌레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근본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바퀴벌레의 이 서식처와 알을 그냥 없애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미국을 놔두고 국내 적폐만 계속 청산해봐야 미국이 계속 알을 까기 때문에 계속 바퀴벌레는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을 근본적으로 이게 몰아내지 않고서는 국내 적폐들이 사라질 수가 없다. 계속해서 무한 반복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그 이승만, 우리가 4.19 혁명으로 이승만 몰아냈더니 박정희가 오고, 박정희 부마 항쟁과 뭐 11.26 뭐 이런 걸로 박정희 사라지고 나니까 또 전두환이 들어오고, 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 몰아내니까 노태우 나오고, 김영삼 나오고, 와, 계속 왠지 무한 반복. 그래서 정권 교체를 했어요. 김대중 정부 딱 들어서고 노무현 정부까지 들어섰는데, 야, 이제 뭔가 세상이 바뀌었나 했는데 다시 또 이명박, 박근혜 나오고, 우리가 촛불 들어가지고 또 몰아냈어요. 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섰습니까? 이제 안심입니까? 여전히 안심이 안 되죠. 여전히 적폐 세력들은 막 준동하고 있고, 자기들이 뭐 마치 지금 집권한 것인 양 막 행동하고 있는데,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뺏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왜 이럴까? 뒤에 계속해서 이 적폐의 알을 낳아서 까고 있는 미국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국내 적폐 세력, 눈앞에 있는 국내 적폐 세력을 때리는데, 이 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본진을 쳐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적폐 본진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투쟁을 했는데 실제 가려진 본진이 더 있었던 거죠. 이 미 대사관이 진짜 본진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 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아마 나중에 또 홍보가 될 거예요. 아무튼 이 본진에 힘을 집중하면서 동시에 이 국내 적폐 세력들을 함께 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를 1차 적폐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2차 적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재벌과 지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이걸 이제 2차 적폐라고 한 건 뭐냐면요. 일단 이 미국과 국내 이 권력층, 이 친미 권력 세력들을 청산하지 않고 재벌 지주가 청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재벌 지주가 먼저 청산되고 미국이 나가고 이 보수 적폐 세력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순서상으로 1차 적폐가 먼저 청산이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2차 적폐와 1차 적폐를 놓고 봤을 때 국민 대중의 어떤 요구 그리고 의지 이런 게 1차 적폐에 더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 적폐 청산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있죠. 국민들 속에.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실제 재벌 적폐 청산을 합성 사진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대통령 후보 시절이죠. 2017년 1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나가야지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국민들 속에도 재벌 적폐 청산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구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사실 이 미국 문제, 그 다음에 국내의 이 자유한국당과 같은 이 권력층에 있는 적폐 세력들을 청산하는 게 더 많은,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힘을 집중해서 이걸 전면적으로 투쟁을 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재벌 적폐 청산 나중에 하고 지금은 하면 안 되는 거냐라는 건 아니에요. 둘 다 동시에 가는 거예요. 둘 다 동시에 가는데 2차 적폐라는 얘기는 이걸 재벌 적폐 청산을 전면에 들고 투쟁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재벌 적폐 청산은, 재벌 적폐 문제는 병행해서 가는 거지 전면에 드는 문제는 아니다. 이걸 전면에 들면 우리의 이제 이 투쟁 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면에 드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도 먼저 청산되는 건 이 1차 적폐들이 먼저 청산돼야 2차 적폐도 그 다음에 청산이 되는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중심 적폐에 주력하면서 이 보조 적폐를 결합하고 2차 적폐는 추후에 전면적으로 청산을 하는 이런 이제 작전으로 우리가 가면 적폐 청산을 완전히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